어, 최근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게 좀 있나요? 주식 요새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음, 그냥 매일 들어가서 어느 정도로 떨어지고 있나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음. 딱히. 혹시 미국 주식은 안 하세요? 네, 미국 주식은 그냥 음, 그 관련된 ETF만 그 모의 주식 말고 음. 실제 주식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 ETF 뭐 하고 계시는데요? 그 S&P 500이랑 S&P 500으로 하세요? 네, 음, 그거랑 그 미국 국채 관련된 ETF 갖고 음. 있었어요. 미국 국채 몇 년짜리? 10년짜리요. 10년짜리. 그, 이제, 그, 미국 국채 10년짜리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단기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장기채를 가지고 있는 게 그 좀 약간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어서 여기 이겠죠. 맞나요? 네. 예. 근데 막상 그 미국 국채 10년채로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고 자본 차익이 굉장히 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반면에 오히려 국채 금리 인상이 되면 미국 국채 그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정도의 자본 차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어 장기 국채를 가지고 있는 게 적절할까 하는 이슈가 좀 있죠. 그러니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그 단기 국채 있죠. 네. 음. 단기 국채 하면 사실은 그냥 가격은 별로 변동하지 않고요. 그냥 그 이자 수익만 계속 먹는 건데 대신에 이제 그 자본 차이는 없죠. 자본 차이는 없지만 그 계속 이자 수익을 보고 그다음 떨어질 염려도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걸 기대하면서 주식을 사고 있지만 그 상당히 리스키하니까 그러면 아예 그거하고 가장 반대되는 성격은 뭐냐면 미국 단기 국채인 것 같다는 거죠. 10년 국채는 뭐냐면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장기 국채 그 ETF를 사는 게 적절한지 하는 이슈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코멘트입니다. 네. 그냥 뭐 혹시 저 이제까지 했던 거에 질문이나 코멘트 같은 거 있어요? 어, 그냥 딱히 요새 주식 관련해서 너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음, 그 약간 어느 선에서 팔아야 될지 그 마이너스 손해도 생각을 해서 결정하라고 하셨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걸 팔고 지금 ETF를 사는 게 음, 의미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서 음, 그 말씀하셨듯이 마이너스를 메꾸려면 그것보다 더 배로 어쨌든 수익이 내야 되는데 음. ETF는 그렇게까지는 수익이 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만약 그 위로 올라갔을 때 이익 실현하는 거 하고 밑으로 떨어졌을 때 손실 실현하는 게 똑같기만 하다면 그러면 사실은 그 특별히 그 손절매가 있어가지고 끊고 하는 것을 안 해도 되죠. 근데 요는 뭐냐면 우리 본성에 의거하면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이익 났을 때는 빨리 끊고 손실이 났을 때는 손실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게 비례심적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은 모든 사람들한테 일어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익 난 거는 사실은 안 끊는 게 더 나았고 손실 나는 거는 끊는 게 더 나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규칙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내가 이거 끊어야 될까라고 고민할 때는 뭐 전부 다는 끊지 않더라도 일부는 좀 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사실 저는 어떤 식의 그걸 하고 있냐면 떨어지면 더 사요. 네. 올라가면 조금 팔고
해서 계속 그냥 100만 원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10% 떨어지면, 이제 10% 떨어지면 900만 원이 됐, 90만 원이 됐잖아요. 90만 원이 네. 되면 다시 100만 원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110만 원이 되면, 그러면 또 10만 원을 팔아서 100만 원을 채우고, 계속 100만 원을 채우면서 가는 거예요. 이 전략이 유효하려면, 사실은 이런 게 돼야 돼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데, 올라갈 때는 10%씩 팔고, 떨어질 때도 10%씩 하니까, 그러면 조금 낮게 사고 조금 비싸게 파니까 조금씩 먹잖아요. 그죠?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요는 뭐냐 하면, 어, 익절할 때하고 손절할 때가 규칙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근데 보통은 사람들은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은 계속 지연시키고, 이익은 계속 빨리 그냥 끊어버리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다 평균 내보면 손실이 나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매도하는 것의 기준은 사실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현재의 이 가격이 고평가돼 있냐 저평가돼 있냐 가지고, 저평가돼 있는 것 같으면 더 사는 거고, 고평가돼 있으면 파는 거고 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지금 저평가 고평가를 그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 일부 팔고 일부 사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냥 완샷 때 사고 완샷 때 팔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 종목 다시 안 보고 하는 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제가 궁금한 거는 음. 이제 이렇게 지금 주식이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 추세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주식을 빼고 그걸로 ETF를 사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이미 뭐냐면 개별 종목이 지수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음. 근데 올라갈 땐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수가 올라가는 것보다 개별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만약 어, 개별 종목이 많이 떨어지는 종목을 팔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올라가더라도 좀 천천히 올라갈 만한 지수 ETF를 사는 게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다운 네. 마켓에서 더 많이 떨어지는 종목을 팔고, 그 다음에 업 마켓에서, 그러니까 덜 올라갈 만한 지수 ETF를 샀으니까, 그러면 계속 그게 누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해보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올라갔을 때 개별 종목을 팔고 지수 ETF로 이전하는 거는 괜찮은 방법이었는데, 지금 그건 거꾸로잖아요, 지금. 그냥 네. 이미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진 거 손절해버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덜 올라갈 지수에다가 지금 옮기겠다라고 생각했으니 별로 그렇게 좋은 작전은 아닌 거죠. 그 작전은. 예. 그냥 떨어졌으니까 나중에 올라가는 것도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게 더 나을.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픽은 효율적 시장과 주가. 그래서 그 이관희 교수의 투자의 기초의 두 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어, 이야기하려고 하는 토픽은 요 5개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가가 정보를 얼마나 빨리 받아들일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사실은 우리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기는 봤습니다. 예. 그다음에 효율적 시장 가설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좀 자세하게 보겠다라는 거. 어, 효율적 시장이 성립하지 않는 게 지속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현상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시장 이상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시장 이상 현상에 뭐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 시장 이상 현상을 좀 활용하면 우리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네. 주가는 정보를 얼마나 빨리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지금 주가는 정확하게 그 본질 가치 근처에 있겠죠. 그죠? 근데 새로운 뉴스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뉴스가 들어오면 그 뉴스가 있으니까 뭔가 주가 변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런 겁니다. 뉴스가 가격에 얼마나 빨리 반영되는가.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이 가격이 적정 가치 근처로 가야겠죠. 뉴스가 들어옴으로써 가격하고 적정 가치에 괴리가 생겼는데 그 괴리가 얼마나 빨리 없어지느냐 하는 게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TV에 이제 아주 권위 있는 아주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어느 주식을 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냐 하는 거죠.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모바일 앱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안 사는 겁니다. 여태웅님은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안 살 것 같아요. 왜 안 산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뭔가 이렇게 방송이나 TV에 나와서 권위 있는 분이 얘기하신다는 게 좀, 그걸 믿지 않는다. 네, 잘 못 음, 믿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 셋업을 약간 좀 바꿔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라고 하는 수준은 보통 주가가 올라가요. 어. 그렇다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사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여태형님은 지금 왜 안 샀냐 하면, 이 사람 믿을 수 없었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 것 사시겠, 같아요. 살 것 같다. 그죠? 네. 예, 살 것 같다. 어,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런 겁니다. 그 뉴스가 새로 들어왔는데 아직 이게 가격에 반영되어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이 회사의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시장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이야기하자면 시장은 비효율적일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 산다라고 답변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죠? 아마 이 사람이 이야기하자마자 금방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이미 이 뉴스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사겠죠. 그죠? 예.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시장은 효율적일 거야.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을 거니까 만약 내가 지금 사게 되면 그건 뭐냐면 빗땅 때리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효율적이다 아니다 하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걸 아시겠죠. 왜냐하면 어떤 뉴스가 가격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면 그러면 시장 효율적이다. 그래도 좀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누군가가 테스트를 한 거죠. 이 두 사람이, 뭐냐면,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몇 분 만에 그게 가격에 반영되는지를 본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다이아몬드, 요 다이아몬드가 뭐냐면 미드데이 파지티브 적혀 있잖아요. 미드데이 파지티브 적혀 있으니까 뭡니까? 그 점심시간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 주가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라는 걸 본 거죠. 보니까 어떤 거예요? 그 뉴스가 나오는 시점 이후에 주가가 좀 오르긴 오르는데, 그죠? 오르고 나서 다시 되돌아 떨어지네요. 그죠? 예, 떨어지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좀 오르긴 오르는데 그 오르는 게 한 몇 분이냐면 한 1, 2분, 3분 뭐 이 정도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뉴스는 주가에 1, 2분 만에 반영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 세모 표시가 지금 점심 때 부정적인 뉴스잖아요. 점심 때 부정적인 뉴스를 보시면 이렇게 가네요. 그죠? 그죠? 예. 가고 이것도 한 2, 3분 만에 다 끝나는 거네요. 그죠? 예. 네모는 뭐냐면 아침인데 아침에 긍정적인 뉴스가 하면 주가 좀 오르긴 오르는데 금방 오르고 별로 많이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긍정적인 뉴스는 그냥 반응 안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침에 부정적인 뉴스를 보면 몇 분 동안 내려가는 거예요. 5분, 거의 한 10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
모바일 앱으로 산다. 이게 지금 답이었던 거죠. 아침에 부정적인 뉴스일 때는 모바일 앱으로 사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게 결론이네요. 그죠? 근데 이 그림을 보니까 여하튼 긍정적인 뉴스든 부정적인 뉴스든 아니면 어 그 아침에 뉴스이든 아니면 점심 때 뉴스이든 상관없이 거의 5분 내에는 모든 정보들이 다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래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액션을 취하면 1, 2분 내에 다시 또 그걸 팔고 정말 샀다면 이때 뭐 10초 지나고 나서 샀다라고 하면 1, 2분 내에 팔아야 되고 그죠? 예.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하튼 대략 보니까 긍정적인 뉴스는 한 1, 2분 내에 그냥 반영이 되더라. 그 정도로 시장이 효율적인 것 같다. 부정적인 뉴스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다. 어, 사실은 이 지금 그 결과도 아까 여태용 님이 이야기했던 거하고 관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익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금방 끊어버린다. 이렇게 사가지고 금방 끊어버린다. 그런데 손실이 났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안 끊고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던 거하고 사실 관계가 있는 거죠. 시장이 어느 정도 효율적이냐라는 걸 하기 위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요 링크로 들어가서 요 동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동영상이 뭐냐 하면 1986년 아주 옛날이네요. 1986년 1월 28일 날 오전 11시 39분에 그 미국의 우주 왕복선이 발사됐어요. 그 왕복선 이름이 챌린저호였고요. 그리고 이 챌린저호가 발사 73초 만에 폭발해버렸어요. 그래서 타고 있던 우주 비행사들도 다 죽고 하는 그런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챌린저호 사건이었고요. 굉장히 미국에 충격을 줬고요. 이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레이건이었는데, 그래서 사고 발생 6일 만에 14명의 조사위원회를 출범을 시키는 그런 행정명령을 사인을 하게 돼요. 이제 그 조사위원회에 보면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사람도 있고, 셀리 라이드라는 사람도 있고, 척 예그라는 사람도 있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그 14인 조사위원회에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한 5개월 지나고 나서 이 원인이 로켓 오른쪽에 옐로 탱크 O형 링이 있는데 이 O링이 뭔가 잘못돼가지고 기록에 폭발했다라는 사실을 규명하게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질문은 뭐냐 하면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5개월을 거쳐서 그 원인이 뭔지를 알아냈는데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빨리 반영이 됐을까 하는 게 이제 질문이 됩니다. 자, 그게 요 두 사람이 쓴 논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뭐 점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점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여러 개의 점들에 있는 회사들이 뭐냐 하면 그 이 우주왕복선의 어떤 어느 부분을 부품을 제공했던 회사들입니다. 그죠? 근데 나머지 회사들은 보니까 아까 지금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 그랬죠? 86년 아니 시간 11시 오전 39, 11시 40분이잖아요. 그죠? 11시 40분인데 여기 보면 12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개 회사가 다 떨어졌는데 다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죠? 네 개 회사 다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어떤 회사들은 다시 되돌아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한 회사는 계속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주식시장에서는 이 범인이 요 한 회사라고 생각한 거 아니냐는 거죠. 음. 그 회사 이름이 뭐냐면, 몰턴 티오콜이라는 회사이고요. 요 몰턴 티오콜이 뭘 만들었냐면, 요 오링을 만든 회사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은 거의 11시 50분이라 그래. 11시 아까 몇 분이었죠? 59. 11시 40분이라 그랬으니까, 11시 40분이면 거의 1시쯤 되면 그 나머지 기업과 이 문제의 기업의 주가는 완전히 명확하게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거의 1시간 몇 분 만에, 1시간 한 20분 만에, 범인은 누구이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근데 사실 어디가 범인인지를 알기는 사실 쉽지 않은 아주 전문적인 영역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입장은 그 판단을 내렸다. 요 두 사람이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어, 사실은 1시간 20분이 걸린 게 아니고, 거의 20분 만에 알았다라는 겁니다. 예. 거의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 저희 네 개 회사가 있는데, 네 개 회사 중에 지금 한 회사가 12시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홀트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지금 딴 거는 다 가격인데 얘만 홀트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트레이딩 홀트, 거래 정직하는 게 뭐냐 하면 주가가 너무 급락하니까 그러면 뭔가 이 좀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 일단 거래 정지를 시켜놓고 좀 이렇게 쿨링 다운 시켜가지고 그 다음 다시 거래 시작하는 게 인데 홀트가 일어난 걸로 봐서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이, 이 12시에 사람들은 아 여기가 범인이구나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건이 언제 벌어졌다고요? 11시 39분이에요. 11시 40분인데, 그죠? 11시 40분인데, 12시가 되니까, 폴트가 일어났으니까, 아, 시장은 사실은, 1시간 20분 만에 안 게 아니고, 그냥 20분 만에 안 거죠. 그죠? 예. 어,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날, 이, 몰튼 티오콜의 시총 감소액이 2억 달러인데, 이게 정확하게 몰튼 티오콜이 나중에, 이, 나사에다가 손실배상한 액수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거만큼 몰턴 티오콜에서는 손해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만큼 시총이 딱 감소를 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항공우주공학에 대해서 아무 전문 지식이 없잖아요. 없는데도 일본 투자자들이 이렇게 했다. 그런데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5개월 동안 조사해가지고 나올 결론을 20분 만에 알아냈다. 네. 그 정도로 시장이 효율적이다라고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시장이 얼마나 효율적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오와 이 전자 시장 하는 데가 있어요. 이 IM에는 여기 아이오와 대학교에 이제 어느 교수들이 만든 전자 시장인데, 여기에 뭐가 거래되냐 하면 정치 선물이 거래돼요. 정치 선물이 거래되고요. 최종 결제 가격은 뭐냐 하면, 뭐, 득표율. A 후보하고 B 후보의 득표율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너무 거래가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투자 금액 상한이 있어요. 500달러. 그러니까 한 50, 60만 원, 70만 원 정도까지는 투자할 수 있는데 그 이상 투자 못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도 2,000명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자그마한 시장이죠. 투자 금액 상한도 있고 그다음 투자자 수의 상한도 있으니까 아주 자그마한 시장인데 이 자그마한 시장에서 어, 그, 그 어느 대통령이 당선되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 판단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있는데 여론조사하고 정선물하고 누가 더 잘 예측하냐 이렇게 보니까 어, 네번 중에 세 번은 이 정선물이 여론조사보다 훨씬 그러니까 금액은 여론조사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갔는데 뭐 이런 겁니다. 예. 이 그래프 보시면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네모 적혀 있는 거. 이 빨간색으로 네모 적혀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론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파란 색깔로 적혀 있는 거 있죠. 파란 색깔로 적혀 있는 게 뭐냐면 요 정치 선물의 가격입니다. 근데 여론조사, 그러니까 요즘 45도 선에 놓여 있으면 이게 제대로 예측했다는 건데, 근데 45도 선에 가까이 있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빨간 거보다 파란 게 더 가까이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생성물이 훨씬 더 낫다. 이제 요거는
대중의 지혜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그, 그 챌린저호 이야기나 아니면 지금 그 아이오와 일러스트레이션 마켓 이것도 둘 다 이 대중의 지혜라는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이, 이, 이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런 겁니다. 개인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보는 뭐 어떤 정보냐면 오차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틀려. 근데 뭐냐면 개인들의 정보가 모이잖아요. 모이면 그러면 오차는 뭐 플러스 오차도 있고 마이너스 오차도 있으니까 다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상쇄되겠죠. 상쇄되고 나서 통합된 정보는 정확해진다. 라는 거고요. 어떨 때 이 개인들의 정보가 잘 통합이 되느냐 하면 일단은 각자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자의 의사결정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자의 의사결정이 서로 분산되어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각자의 의사결정의 결과가 잘 통합될 수 있는 어떤 과정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집단 의사결정이 개인 의사결정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조건이 중요합니다. 예, 사람들의 백그라운드가 다양해야 되고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자의 의사결정은 서로 독립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제 대기업 회장님이 임원들을 데리고 중국집을 가는 거예요. 중국집을 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시키잖아요. 그죠? 시키면 뭐라 그러냐 하면 마음껏 시켜. 나는 짜장면 딱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 임원들이 뭘 시키겠어요? 짜장면. 전부 다 짜장면을 시키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기업의 의사결정이 자유롭게 토론해가지고 그 결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집단 의사결정인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냐면 임원회에 가가지고 뭔가 우리 회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 거야. 그거를 사람들이 약간만 흘려줘도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는 설사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사장님이 이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으니 그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야기가 전부 다 뭐로 가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게 좋다라는 쪽으로 막 의견을 내고 그래서 우리 다수결로 만장일치로 사업을 하기로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누가 의사결정했어요? 우리 회장님 회장. 의사결정.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냐면 통합이 보장된 게 아니잖아. 그리고 독립적이지도 않고 다양하지도 않고 분사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사결정은 집단 의사결정도 아니고 그냥 개인 의사결정. 근데 만약 그런 게 아니고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이 집단 의사결정이 개인 의사결정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요 두 번째 땡의 이야기입니다. 개인들은 뭔가 오차를 가지고 있지만 오차는 어차피 다 합치면 어떻게 된다고? 상수되고 그래서 이 통합된 정보는 이제 된다는 거죠. 이 저자가 이야기하기로 다양성, 독립성, 분산화, 통합을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뭐냐 하면 시장이라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내가 이 종목이 주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생각이 옳다면 나는 그것까지 돈을 버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의 주가는 올라가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만약 그 사람 말이 맞으면 그 사람 생각이 맞으면 그럼 돈을 버는 거고 그 사람 생각이 틀리면 돈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 옆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나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거죠. 아까 대기업의 임원들은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회장한테 밉보이지 않아가지고 안 잘릴까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회장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뭔가 독립이 안 된 거지만 시장은 어차피 돈 놓고 돈 먹기인데 내가 옳게 판단해야지만 돈을 먹을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러니까 시장이 상당히 뭔가 통합에 좋은 메커니즘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 저자가 주장한 겁니다. 근데 여하튼 중요한 제조건은 뭔가 다양하고 독립적이고 분산화되어 있고 통합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이는 여론조사보다 오히려 그냥 이 아주 조그마한 시장이든 이 IM이 훨씬 더 나은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요 결과입니다. 이를테면 2016년도 대선은 틀린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잘 맞다 그랬는데 근데 이 IM에서 2016년 대선은 틀린 것 같다라는 거. 그죠? 예. 뭐냐면
그, 그때가 누구냐면 이제 지금 요번에 대통령이 된 사람, 트럼프하고, 그 다음에 힐러리 클린턴하고 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를 보니까 어때요? 이 파란 색깔이 힐러리 클린턴인데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보다 위에 있죠. 근데 이때 대통령이 누가 됐어요? 트럼프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IM이 틀리기도 하네? 하는 게 지금 요 그림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죠? 예. 어, 근데, 뭐, 그래 이야기하면, IM보다는 여론조사는 더 심각해. 이런 겁니다. 지금 요 그래프. 다시. 여기는 한 60% 트럼프가, 그 다음에, 힐러리 클린턴이 60%,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가 40%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75.6%,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가 24.8%. 근데 누가 이겼어? 트럼프. 트럼프가 이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하튼 요때 요 선거가 뭐냐 굉장히 이슈가 되는 선거였어요. 뭔가 언론도 굉장히 편향이 있는 것 같고 여론조사도 편향이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IM도 편향이 있는 것 같고 하는 결과인 거죠. 그죠? 예. 2008년도 대선은 잘 맞췄어요. 2008년도는 그 오바마하고 맥케인인데 오바마가 53%, 그다음 맥케인이 46% 했는데 보면 이 53, 여기 4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잘 맞췄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IM이 잘 맞추기도 한다 이 정도 그냥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이제 요번 대통령 선거를 한번 보자. 어, 저 그냥 구글에서 서치하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 이렇게 하니까 나온 거고 요게 뭐죠? 11월 6일 날 그러니까 하고 그 다음 날 한국 시간으로 그 다음 날 오후 2시에 진짜 캡처한 건데 보면 뭐예요? 지금 트럼프가 일단 230주 확보했고 해리스가 209표 획득했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구나라고 되어 있던 때를 지금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 트럼프가 압승했죠.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대략, 이게 몇 시입니까? 4시 47분인데, 4시 47분. 그러니까, 그 다음날, 4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4시 47분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거의, 됐다. 라는 게 이제 거의 이제 확정되는 그런 거였어요. 자, 그러면 여론조사 한번 보자는 거죠. 누가 이기고 있어요? 해리스. 해리스가 이기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 게 해리스.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가 압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론조사 평균에 의하면 해리스가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어, 이 실버 블리틴이라는 데서 지금 제가 가져온 건데요. 이 실버 블리틴이라는 곳은 뭐냐 하면 이 정치 통계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론조사가 이제 예전에 트럼프하고 힐러리 클린턴 때도 뭔가 잘 안 맞고 하니까 여론조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통계 전문가가 나서가지고 왜 이 여론조사 잘못됐느냐. 뭔가 샘플이 좀 뭔가 편향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주관하는 언론사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또 편향이 있는 것 같으니 그런 편향들을 좀 연구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다 모아가지고 편향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고 있으면 뭔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실버 블루팀이라는 곳이고요. 여기서 이제 보면 이거보다는 여기는 지금 뭐예요? 여론조사 그냥 평균으로 하면 뭐죠? 8월 말부터 해리스가 이기고 나서 그다음부터 한 번도 트럼프한테 진 적이 없잖아요.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그죠? 근데 이거는 그렇진 않네요. 이거는 보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그 트럼프가 이때부터는 트럼프가 더 우위에 있고, 그 다음에 해리스가 더 열에 있고, 여기서는 지금 항상 해리스가 우위에 있었는데, 열에 있고, 그리고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해리스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쭉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길래 미국 대통령 선거하기 일주일 전에 막 미국 주가가 막 떨어지잖아요. 떨어졌을 때 시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 해리스가 당선될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다. 지금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데, 높아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뭔가 미국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테슬라의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이 전문가는 정확하게 잘 캡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만 스틸 뭐예요? 이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로 뭐라고 누가 이긴다고 최종적으로 해리스가 이기는 거죠. 지금 보니까 50.0%고 그다음 트럼프가 49.6%. 아니, 뭐, 이게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정도로 지금 결과는 뭐냐면 트럼프의 압승이잖아요. 트럼프의 압승을 통계 전문가는 이야기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이오와 그래서도 지금 잘못 예측하고 있는 거죠. 보니까 어때요? 항상 누가 이기고 있어요, 지금. 이 검은색이 DM이니까 데모크래시니까 해리스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뭐냐면 리퍼블릭이니까 뭐예요? 그 트럼프인데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거의 한 70%, 그 다음에 한 20%, 트럼프 20% 이래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트럼프가 이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팍 떨어지고 이게 팍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득, 득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IM도 사실은 틀렸네요. 그죠? 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여기 뭐라 그랬냐면 다양성, 독립성, 분산화와 통합이 보장된다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금 이거 한 대가 어디라고요? 아이오와 대학교라고. 대학생들은 주로 그 민주당이에요, 아니면 공화당이에요? 민주당. 보통 민주당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냐면 금액도 정해져 있고 상함수 정해져 있으니까 아마 이 시장에 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주로 어느 쪽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이, 이 뭐죠? 다양성, 독립성, 분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답이 안 나온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도 틀릴 수 있다라는 또 증거, 시장이 비효율적인 면도 있는 것 같다라는 증거도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뭐냐 하면 도박시장입니다. 도박시장. 그, 미국에는 누가 대통령 당선되는, 가지고 도박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요게 지금, 어, 요게 밑으로 떨어지면 이 해리스가 이기는 거고요. 아니다, 아니다. 아, 요게 그 위로 올라가면 해리스가 이기는 거고, 요게 밑으로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이기는 건데, 근데 지금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쭉 떨어지죠. 그래서 그 비율이 50% 아래쪽으로 떨어지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해리스가 이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뭐냐면 베팅 마켓 그 조박 시장의 에버리지인데 요 빨간색이 지금 보니까 트럼프인 것 같죠, 그죠? 요 파란색이 이 해리스입니다. 해리스인데 그 11월 5일 전주에 주가가 그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다음 그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다음 해리스 당선이 올라가니까 그때 주가가 떨어지는 거 있죠. 그죠? 그렇지만 스틸 어떤 거예요? 지금 여기 도박 시장에서 누가 이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트럼프. 트럼프가 이긴다고 생각했고 마지막 요거는 뭐냐면 실제 이제 일이 다 벌어졌잖아요. 우리 그 이 6월 며칠이에요? 11월 6일 날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올라간 모습이 이제 이게 100% 올라가겠죠. 마지막에 요게 뭐예요? 0%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뭔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고 결과 보고 이야기한 거고 요 부분까지가 지금 결과 보기 전이겠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미 트럼프가
이 상당한 수준으로 앞서고 있다. 이렇게 나온 거니까 오히려 베팅 마켓이 더잘 예측. 베팅 마켓도 사실은 투자 상한이 있기는 한데 투자 상한이 아까 그 IM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높고요. 그다음에 이 베팅 마켓 참가하는 사람 수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거 내가 민주당 지지한다고 해서 민주당 해리스를 지지하면 안 되겠죠. 베팅하면 안 되겠죠. 내가 돈 쓰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라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만약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 하면 트럼프에다 베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정확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여기는 아까 IM은 뭐냐면 사실 그 돈 잃어도 상관없다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시장이 얼마나 효율적이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요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인데 우리나라 시간 12시가 되기 전부터 갑자기 중국 위안화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는 이거 사실 달러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달러가 7.15 위안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통화가 위안이고 물건은 뭐냐면 달러입니다. 달러의 가치 갑자기 치솟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외환 시장에서는 대략 12시 되기 전에 우리나라 시간은 12시 되기 전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건 아까 2시 그다음에 또 뭐였어 4시 이렇게 했잖아. 12시 되기 전에 이미 시장은 트럼프가 된다고 생각한 거죠. 아마 요 시간대가 뭐냐면 폭스뉴스가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시 된다고 그, 할 때일 거야, 아마.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달러 지수로 보더라도 12시 되기 전에, 12시 거의 직전에 지수가 오르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도 12시 되기 전에 미국 국채가 지수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니까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죠? 똑같은 그림을 왜 제가 2번 그렸을까요? 네. 오케이. 뭐예요? 어, 그,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갔고요. 그죠? 이 회사는 어디죠? 회사 이름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느 회사일까? 이렇게 올라간 회사가. 어, 요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뭐냐면, 저 미국의 매그니트 세븐 중에 그 정치 후원금을 누구한테 줬냐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파란 색깔이 어느 당? 민주당. 그 다음 빨간 색깔이 맞아. 공화당. 근데 외국인 세븐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디다가 주로 준 거예요. 민주당. 민주당이 준 거죠. 근데 어, 공화당에 그냥 100%준 데가 있는데 어디라고? 테슬라.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아마 테슬라일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테슬라는 그 11월 5일 이전하고 이후로 해가지고 보면 17.89% 주가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최근에 지금 이제 그 트럼프 그에 의해 가지고 지금 트럼프 주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이 매그니트 세븐의 주가는 별로 안 올라갔죠.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의다가 기부를 했다고. 민주당에다 민주당. 기부했다. 그런 거 관계. 그래도 아마 제 짐작컨대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그 조금 올라갔을 거고 여기는 오히려 떨어졌을 거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뭐예요? 17.89% 올라. 그다음 또 뭐예요? 이건 뭘까요? 이건 비트코인인가 아니에요? 비트코인. 그죠? 네. 비트코인 가격이 역시 마찬가지로 11월 그 6일 날 보니까 쫙 올라갔고 그게 얼마냐면 10.84%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앞으로 그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이제까지 미국 정부가 범죄나 이런 것 때문에 압수한 비트코인이 있으면 비트코인을 다 시장에 내다 팔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앞으로는 압수한 비트코인이 있으니까 팔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고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트럼프 본인 자신도 뭐예요? 비트코인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저 뭡니까 부통령도 부통령은 트럼프보다 훨씬 더 많이
그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아들이 뭐예요? 지금 디파이 비즈니스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비트코인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가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시장이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뭐냐면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제가 올바로 답을 해야 된다는 인센티브가 없는. 그러니까 뭐, 힐러리 클린턴하고 도널드 트럼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뭐냐면, 샤이 트럼프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면, 해리스가, 아니면 힐러리 클린턴이 훨씬 높은 득표를 하지만, 실제 결과는 거꾸로 뒤집어졌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 그렇게 해서 내가, 샤이하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의사를 그냥 그대로 표현할 거다. 그러니까 유인이 당연히 표현하게 돼 있으니까 오히려 금융시장이 훨씬 더 효율적일 가능성이 높겠다. 여론조사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효율적 시장과 주가 예측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양반이 유진 파마 교수입니다. 예. 뭐, 실정 제모학의 아버지, 그리고 이 시카고 대학에서 PhD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재밌지 않아요? 이 사람이 시카고 대학에서 PhD를 받은 게 1964년도인데, 이 사람은 이미 1964년부터 시카고 대학 교수. 그러니까 박사 학위를 받지도 않았는데, 너는 너무너무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 대학 교수 해라. 그래서 박사 가능한테 교수를 베낍니다. 예. 보통은 이래요. 뭐, 뭐냐면, 아무리 괜찮은 친구라 하더라도, 일단은 다른 학교에 보내. 다른 학교에서 교수하면서 걔 업적이 좀 괜찮으면 그 다음에 자기 학교로 불러들여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당신은 너무너무 똑똑하니 그러니 그냥 박사 과정에 있는데 그냥 우리 교수해라.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박사 과정 동기들 있잖아요. 동기들의 박사학위 자기가 줬다니까. 네, 그런 사람들입니다. 2013년도에 노벨 경제상을 받았고요.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마이클 젠센, 캠 하비, 뭐, 마이런 숄즈. 마이런 숄즈는 노벨 경제상 못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대단한 양반인데, 이 양반의 박사학위 논문이 뭐냐 하면, 효율적 시장감. 라는 거죠. 예.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이 뭐냐? 뭐, 이미 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가격은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빠르게 반영한다. 따라서, 어떤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넘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 양반이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것의 의미는 뭐냐? 그러니까 정보 가지고 돈 벌 수 없다는 소리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어, 시장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시장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오케이. 요 오른쪽 양반은 최혁 교수라는 분이고 제 지도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이 양반의 지도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유진 파마는 저의 할아버지 교수님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는 뭐예요? 정조 할아버지 교수님입니다. 어, 효율적 시장 가설에 또 영향을 미친 또 한 사람은 이 양반입니다. 폴 사멀슨 교수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수리경제학의 아버지. 이렇게. 그러니까 학부를 물리학을 나왔어요. 예. 그래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고 그다음 MIT에서 교수한 양반이고요. 이 자기 지도 교수가 슈페트하고 레온티에프인데 둘 다 노벨 경제상 합격한 사람이고요. 70년에 노벨 경제상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지도 학생이 로렌스 클라인, 로버트 몰튼, 로스 솔로, 에드먼드 페퍼스, 폴 크루그만, 조셉 스티글리츠인데 지금 로버트 몰튼, 로버트 솔로, 에드먼드 페퍼스, 폴 크루그만, 조셉 스티글리츠 전부 다 노벨상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지도 교수도 노벨상, 자기도 노벨상, 그 다음에 자기 제자들도 전부 노벨상 이런 양반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이 논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적절하게 예측되는 가격은 무작위로 움직인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런 거죠.
그게 무작위 행보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가격에 현존하는 정보는 모두 반영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격과 내일 가격의 차이는 뭐에서 일어났냐 하면, 이, 저, 랜덤 에러, 무작위의 어떤 오차에 의해서 좌우될 건데, 그렇다면 무작위 오차는 뭐예요? 그러니까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니까 결국에는 가격은 무작위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동전 던지기 하고 주가 예측하는 건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동전을 주가 올라갈 확률하고 주가 떨어질 확률은 그냥 동전 던지기 확률, 동전 앞면에 나올 확률하고 동전 뒷면에 나올 확률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뭐냐 그냥 반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사실은 정확하게 반반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측정해 보면 반반이 정확하게 반반이 아닌데 거의 반반에 가깝다는 거죠. 효율적 시장 가설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정권 가격은 본질 가치와 같다라는 거예요. 가격 이꼴 가치. 가격은 가치 근처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혹시 가격이 가치에서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가격이 저평가될 수도 있잖아요. 저평가되면 그때는 우리한테 어떤 기회가 있어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제가 사는 거예요. 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가격하고 가치는 같아져요. 어, 고평가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럼 그때는 언제, 어떤 기회예요? 팔 수 있는 기회죠.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러면 제가 팔아요. 팔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떨어지죠. 그래서 가격하고 가치는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뉴스로 앞에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뉴스로 이야기했다면 굿 뉴스가 나왔어요. 좋은 뉴스가, 주가가 올라갈 만한 뉴스가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사실은 가치는 올라가 있는데 가격은 지금 그대로이니까 그럼 뭐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그걸 살 거고 그럼 가격이 올라가서 결국에는 가치 근처까지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정권 가격은 어떤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그거를 아주 신속하게 아주 정확하게 반영하게 돼 있다. 그게 효율적 시장 가격. 자,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거죠. 이익을 획득하려는 투자자의 경쟁적인 거래의 결과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뉴스가 나왔는데 만약 가격에 가치는 올라가야 되는데 가격에 반영이 안 돼 있다면 그로부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누군가 돈을 버는 어떤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이야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죠? 여의도 대로변에 5만 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을까? 뭐 떨어져 있기도 하겠지. 그죠? 예. 뭐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여의도 대로변에서 5만 원짜리 지폐 줍는 것을 지급으로 삼아도 될까? 그러면 아마 지급으로 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해가지고는 먹고 살 수 없죠. 왜냐하면 어느 누군가가 벌써 다 주었겠죠. 그게 뭐냐면 지금 요겁니다. 투자자의 경쟁적인 위험 차익. 그 결과 뭐예요? 5만 원 지폐가 떨어져 있지 않은 상태. 그게 뭐냐 효율적 시장. 만약 5만 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으면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비효율적인 상태.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상태는 위험 차익 거래의 결과 뭐예요? 효율적으로 바뀝니다라는 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효율적 시장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니 뭐 그것도 중요한데 그보다는 요게 더 중요해요. 여의도 어두컴컴한 뒷골목이 있는데 뒷골목에서는 5만 원짜리 지폐 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아이 이것도 그 5만 원짜리 지폐 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적어도 이거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현명한 사람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없을 거라는 시장으로 가서 뭔가 하는 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게 지금 요 예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이제까지 했던 제 이야기를 가지고 종합 정리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뭐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뭡니까, 이, 저,
연수익률 10%, 그 다음 연변동수 10% 정도로 목표를 달성해야지만 우리 인생이 답이 나오는데. 근데 그냥 코스피 인덱스에 투자하면 연수익률 10%는 달성할 수 있겠는데 연변동성이 30%야.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으니 일단은 그냥 코스피에 투자한다든지 일부는 코스피에 투자하고 일부는 그냥 현금에 투자한다든지 해서 위험자산과 안자산의 비중을 자산 배분만 하고 있다가, 그죠?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어디를 타겟으로 해야 되냐면 여의도 어두컴컴한 뒷골목을 타겟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에 관심이 없는 종목을 타겟으로 해야겠다. 자, 시장에 관심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애널리스트가 그 종목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은 뭐냐면 기관 투자자도 그 종목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거는 뭐냐면 여의도 대로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형 우량주에 투자하는 거는 답이 아닌 것 같다. 효율적일 거니까. 예. 그게 아니고 뭐예요? 여의도 뒷골목, 대형 우량자가 아닌 종목,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고 애널리스트도 별로 커버하지 않는 종목을 내가 해야겠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종목이 괜찮은 종목인지 아닌 종목인지 옥석을 갈 능력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라고요? 일단은 대형 우량주의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열심히 읽으시면서 나도 애널리스트처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키우고 나면 그 능력을 가지고 뭐예요? 여의도 뒷골목에 가가지고 옥석을 찾는다. 그래서 옥을 찾으면 그러면 아마 이 연수익률 10%에 연변동 10%의 투자가 가능해질 것 같다. 라는 게 해답인 것 같다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8시 27분인데요. 한 10분 쉬고 하도록 합시다. 지금 27분이니까 30분에 다시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잠시 멈추겠습니다. 네, 시작했습니다. 극단적으로 효율적 시장을 논다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조지 스티글러라는 경제학자인데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인데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누군가가 저기 20달러 지폐가 떨어져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양반이 답하기를 뭐냐면 아니야, 만약 저게 진짜로 20달러 지폐라면 그러면 그거는 이미 누군가가 집에 갔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저거 안 줄 거야 라는 농담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요거죠. 우리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 애널리스트가 사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산다. 이 사람은 뭐냐 하면 저 지폐가 20달러 지폐, 진짜 지폐니까 내가 죽겠다. 근데, 어, 아마 그건 벌써 반영됐을 거야. 20달러 지폐가 진짜 20달러 이미 누군가 집어갔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안 산다. 그러니까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죠? 예. 근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만약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조지 스티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의도 대로변에 5만 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을 거야, 안 떨어져 있을 거야. 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처럼 생각해가지고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 눈으로 봐도 저건 진짜가 아니야. 그래서 아무도 안 듣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5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왜 효율적으로 바뀌냐면 시장은 비효율적일 거야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은 효율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만약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시장이 비효율적이다라고 믿고 있다면, 효율적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러면 시장의 비효율성은 그냥 그대로 남아있겠죠. 지금 요 역설을 이해 가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장의 비효율적으로 생각하면 시장은 효율적으로 바뀌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장이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시장은 효율적일 수가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 비효율성도 좀 있고, 시장의 효율성도 좀 있고,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20달러 지폐를 지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20달러 지폐가 길바에 떨어지는 일들은 별로 없을 거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여의도 길바닥에 5만 원짜리 지폐가 그냥 떨어지는 상태는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지구로 선택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뭐냐면 그 정도로 시장이 상당히 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믿고 뭔가 임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 시장은 요 강의의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수식입니다. 가격은 가치, 펀더멘탈에 거의 비슷해 있을 것이다. 만약 벗어나면 아주 빠르게, 그리고 아주 적정하게 가격이 바뀌어가지고 가치의 근처로 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게 효율적 시장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 그 앞에서 무작위 행보 가설 이야기를 했잖아요. 폴 사무엘슨에. 그게 뭐냐 하니까 동전 앞면 나올 확률하고 동전 뒷면 나올 확률하고 동전 던지기에서 하면 그 앞면 뒷면 나올 확률이 반반이었는데 반반 그 정도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냐면 주가가 100원에서 110원으로 갔다가 100원에서 90원 떨어지는 확률이 거의 반반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0원이 121원이 되거나 아니면 110원이 99원이 되는 확률도 반반일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아마 주가가 돼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지금 차트에 두 개의 지금 그래프가 있습니다. 오렌지 색깔하고 파란 색깔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동전 던지기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차트이고요. 하나는 실제 주식의 차트입니다. 두 개를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게 동전 던지기처럼 이렇게 시뮬레이트 한 거고, 어느 게 실제 주가인지 두 개를 지금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코스피 차트이고요. 어느 시점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동전 던지기로 해서 이 모의 실험 해가지고 만들어진 결과인데, 어느 게 코스피고 어느 게 모의 실험인지 구분이 가요, 안 가요? 뭔가요? 안 가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주가 움직임이 동전 던지기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고, 그 말은 뭐냐면 주가는 거의 예측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거죠. 달리 이야기하면 오늘 가격과 내일 가격의 차이는 사실은 어떤 정보가 있을 건데 사실 그 정보는 굉장히 작아요. 그 다음에 자범은 굉장히 커요. 자범이 동전 던지기인데 실제로는 사실은 뭔가 정보에 의거한 부분도 사실 있긴 있겠죠. 있긴 있는데 그거는 아주 작은 정도이고 실제로 자본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주식 투자하는 걸 동전 던지기처럼 생각하고 뭔가 임해도 무방하다라는 거. 그게 이제 폴 사머슨이 한 이야기를. 어, 이 볼턴 마켓이라는 이제 학자가 쓴 그 책 이름인데 랜덤 워크, 그러니까 아까 무작위 행보였잖아요. 랜덤 워크 다운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에는 랜덤 워크가 일어난다라는 거니까 지금 방금 그 이야기했던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책에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과연 그 원숭이하고 전문가하고 누가 이길 거냐 해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오히려 원숭이가 이기더라.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전문가랍시고 이야기하지만 그 대단한 게 없는 것 같다. 그 정도로 동전 떠지기하고 비슷하다. 아무나 해도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전문가가 해도 돈 못 벌 수도 있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게 이 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작위 행보 가설이 뭘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옆집 아저씨가 10번 투자해서 10번 다 돈 다 벌었어요. 그러면 옆집 아저씨는 뭔가 이 주식의 기재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일이 됐을까요? 음, 우연히, 예. 어, 10번 중에 10번 다 맞췄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동전 던지기가 똑같아서 맞출 확률이 2분의 1인데, 그런데 10번 중에 10번 다 맞출 확률이 있을까를 계산해보면 확률이 뭐냐면 0.000976라는 숫자가 나와요. 계산해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 보통 통계학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기무과설이라는 게 있고, 기무과설은 뭐냐 하면 예측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뭐냐, 맞출 확률이 50%다. 얘기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10번 중에 10번을 다 맞출 확률을 계산해보니 이렇게 희박하게 나왔어. 그러니 이 사람은 통계적으로 기무과설을 기각하는, 유의적으로 기각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희박한 확률로 몇 프로를 이야기해요? 1%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10%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5%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게 하면 1%보다 더 낮은 확률이 나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예측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거에 의한다면 이 사람은 예측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있는 거.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 기후가설이 맞다는 가정하에 이런 일이 벌어질 확률을 계산해 보니 그게 1%보다 더 희박한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은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계학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죠? 근데 심지어는 통계학에서 그렇게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이 확률이 생각보다 작은 확률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 진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100만 통의 이메일을 보내요. 100만 통의 이메일을 보내는데 이메일에 그 50만 통은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50만 통은 주가가 떨어집니다. 라고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레터에다가 좀 그럴듯한 이유를 적어 놓겠죠. 왜 이런 이유로 나는 주가 올라갑니다. 이런 이유로 주가가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주가는 올라갔거나 주가는 떨어졌거나 반반이겠죠. 그러니까 50만 통은 맞췄고 50만 통은 못 맞췄겠죠. 그죠? 그러면 맞춘 50만 통의 이메일 그 사람들한테만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50만 통의 반, 25만 통, 25만 통 해가지고 또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싸하게 얘기 적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몇 주 동안 하는 거예요? 10주 동안 하는 거예요. 10주 동안. 그죠? 그러면 이 이메일을 받은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10번 다 맞췄기 때문에 이메일을 받은 마지막 10주까지 받은 사람이겠다. 그 다음 사람들은 안 보냈을 거니까. 그죠? 그러면 요 0.000976이라는 확률이 뭐냐 하면 100만 통 하면 9,765통은 10번 10주 동안 계속 맞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뭐라고 보내냐 하면, 어, 이, 저, 이제, 내 이 이메일 이메일 그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그러면 1년에 연 구독료가 100만 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메일 서비스에 가입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보통 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10번 중에 10번 다 맞추는 건 너무 용어한 거 아니냐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가령 9,765통의 그 이메일 낸 사람들이 100만 원을 다 줬으면 그 돈이 얼마냐? 97억 6,500만 원.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세요? 사실은 이 사람 능력이 있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지만 사실은 10번 중에 10번 다 맞출 수 있는 것도 운에 의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운에 의해서 된 건지를 알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운칠기삼 이렇게 얘기하죠. 운이 70%고 기가 3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주식시장에서는 운이 96%고 기가 4예요. 4%예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 정보는 더하기 잡음이 엄청나게 크다고 그랬잖아요. 잡음이 몇 프로를 차지하냐면 96%를 차지하고요. 정보가 4%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누군가가 굉장히 그 뭔가 정보를 잘 이용해 가지고 주식에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아주 장기간 동안 해가지고 하면 매일매일의 잡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살수 되겠죠. 어떨 때는 플러스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살수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장기간을 하면 아,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1년 동안에 이 사람이 뭐 그 10번 거래해서 10번 다 맞췄다라는 까지 이 사람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그거는 사실 굉장히 희박한 확률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펀드 매니저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가장 그 존경받는 펀드 매니저가 워렌 버핏이잖아요. 그죠? 근데 워렌 버핏이 왜 존경을 받냐 하면 이 사람은 몇 살부터 그 실제 남의 돈을 굴려줬다고. 20살부터. 20세부터 지금 몇 살이에요? 94세예요. 그러니까 74년 동안 계속 안정적인 수익을 올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아마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겠냐라고 판단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리고 10년 동안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능력 있는 사람 이야기하는 것도 10년도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요 얘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이 양반은 로버트 실러 교수고요. 어, 그 예일대 교수고 유진 파마 교수와 같이 노벨 경제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유진 파마는 뭘 주장해가지고 시장이 효율적이다는 걸 주장해가지고 노벨 경제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 뭐가 그 받았냐면 시장이 비효율적이다라는까지 노벨 경제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두 사람이 같은 해에 노벨 경제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효율적인 면도 있는 것 같지만 비효율적인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라는 것을 노벨 그 상위원회가 판단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양쪽을 동시에 같이 노벨상을 줬어요. 그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그 논문의 아주 중요한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자, 여기 지금 삐쭉삐쭉한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실제 주가예요. 실제 S&P 500 주가예요. 그 다음에 여기 스무드한 라인이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미래 배당을 전부 다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미래 배당을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예측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주가 펀더멘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패스를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미래를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해서 펀더멘탈 움직이는 거 하고 이 실제 주가와 비교해 봐도 실제 주가는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주가는 상당히 과다하게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 사람이 주장한 거고 이게 이 사람 조교수 때 쓴 논문이고 그 조교수 때 이 논문 때문에 사실 노벨상을 받았어요. 뭐 그 말고도 여러 가지 컨트리뷰션이 있긴 있는데 요 그림이 가장 노벨상을 받게 만든 그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 그림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요 논문 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요게 지금 뭐 가지고 만든 거냐, 배당가 만든 건데, 배당이 주가 변동의 몇 프로를 설명하는지를 계산해 보니 4%밖에. 아까 제가 운 96, 기4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 배당은 한 4%밖에, 펀더멘탈은 한 4%밖에 설명 못하고, 나머지 96은 못하는 거야. 그냥 우연하게 동전 던지기 하고 별반 차이 없이. 그렇습니다. 유진 파마 교수가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을 세 가지 컨셉으로 나누는데, 그 세 가지 컨셉이 뭐냐 하면, 약형 효율성, 그 다음에 중강형 효율성, 강형 효율성. 요 세 가지는 뭐냐면, 강의로 갈수록 훨씬 요건이 강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약형은 뭐냐 하면, 정보의 집합이 약간 작습니다. 뭐냐면, 그냥 시장 정보.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정보. 그러니까, 가격, 아니면 거래량, 이런 게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런 가격이나 거래량 같은 정보를 가지고 주가를 예측할 수 있을까? 만약 시장이 약형 효율적이라면 예측할 수 없다. 그 서점에 가보면 정권 그 난이 있잖아요. 정권난에 거의 한 60, 70%의 책이 뭐냐면 질소 분석에 관한 책인데 질소 분석은 쓸모없다. 그게 만약 시장이 약형 효율적이면. 중강형 효율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적 정보. 그러니까 그 정보 집합이 좀 약간 늘어났죠.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라고 하면 시장 정보도 포함되어 있겠죠. 누구나 다 알고. 그 말고 또 시장 정보 이외에도 사람들이 널리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시 정보죠. 기업에 중대한 어떤 사건이 벌어진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를 상장 기업이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는. 그리고 그 공개하는 정보 중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사업 보고서도 있죠. 사업 보고서 안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 재무제표가 나오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재무상태표, 이제 재무제표를 분석해가지고 뭔가 이 회사의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그래서 이 회사의 그 본질 가치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목표가를 제시하는 게 애널리스트. 그죠? 애널리스트가 하는 그런 분석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만약 시장이 중강행 효율적이라면 그러면 그런 기본적 분석도 쓸모없는 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강형은 중강형보다 훨씬 강한 겁니다. 왜 강하냐면 이거는 이 널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고 그냥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정보도 있지 않냐.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사적 정보라고 얘기하는데 사적 정보 가지고도 돈을 못 번다.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적 정보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 그래서 내부자는 딴 사람들은 기업 바깥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어떤 정보들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 또는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는 전문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문가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말고 뭔가 정보에 우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도 어,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다. 이게 뭐냐면 강행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강행 효율적 시장이 강행 효율적이라면 그러면 투자 전문가도 믿지 마라. 그리고 이제 이 파이낸스 학자들이 이 시장이 효율적인지 중강행 효율적인지 약행 효율적인지 강행 효율적인지 테스트를 해봤겠지. 테스트 해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시장이 약행 효율적인 것 같다. 그러니까 기술 분석 쓸모없는 것 같다.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도 쓸모없는 것 같다. 펀드 매니저도 쓸모없는 것 같다. 애널리스트도 쓸모없는 것 같다. 좀 약간 이야기가 심한 것 같긴 한데. 그러면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는 전부 사기꾼들이란 말이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적인 펀드 매니저나 평균적인 애널리스트는 뭔가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좋은 펀드 매니저를 선택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좋은 애널리스트를 선택할 수 있다면, 평균보다는 더 나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고,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투자 전문가도 믿지 말라, 이렇게 돼. 시장 효율성의 유일한 예외가 뭐냐면 내부자입니다. 내부자는 뭔가 이 정보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내부자가 사면 그 이후에 주가는 오르고 내부자가 팔면 그 이후에 주가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부자가 매매를 했잖아요. 샀잖아요. 그죠? 사고 나서 언제 내부자 거래를 보고를 하냐면 그다음 달 뭐 5일 전에 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번 11월에 만약 내가 매수를 했으면 12월 5일 전에 공시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언제 공시하겠어요? 12월 5일에 딱 공시하겠죠. 그러니까 11월 말에 공시는 안 한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그 내부자가 매수했다는 그 공시 정보를 가지고 매수를 하면 돈을 버느냐? 돈 벌어요. 내부자가 매수했다는 공시한 정보는 뭐예요? 공적 정보죠. 공적 정보는 돈을 못 벌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부자가 12월 5일 날 공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11월 15일 날 샀을 거 아니에요. 11월 15일 이후에 주가는 올라가다. 12월 5일 사이에.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 재무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연구 결과만 놔둬놓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뭐가 써먹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쓸모없는 정보고 누구만 써먹을 수 있는 정보예요. 내부자. 내부자 정보는 쓸모 있는 정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그게 결론이에요.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뭐냐면 어떤 내부자 정보는 만약 공개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고 팔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그게 불법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일반적인 내부자 정보 있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냐면, 어, 3년 전에 비해서 우리 회사가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대단한 내부자 정도는 아니다. 어제 하도 일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 퇴근을 못해. 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했는 것도 불법일까요? 그거는 불법이 아니겠죠. 예. 그죠? 예. 또 하나는 제가 그래서 제 내부자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내부자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기업의 주식을 사니까 돈을 벌기도 했지만 돈을 잃기도 많이 했더라라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뭐냐 이런 겁니다. 우리 회사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라는 친구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뉴스가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됐을까, 반영이 안 돼 있을까라는 걸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얘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보가 반영이 안 돼 있다면 저평가돼 있으니까 이제 사면 돈 벌겠죠. 근데 혹시 이미 이 회사의 주가가 다 올라갔을 수도 있잖아. 사람들이 널리 다 알고 있는 정보야. 너만 알고 있어라고 나한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뭐냐면 그 사람이 또 너만 알고 있어라고 이야기해서 세상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가지고 다 사가지고 주가 이미 다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다 올라간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사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내부자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가치 평가를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 얘가 이야기한 그 정보가 충분히 가격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 정도의 그거는 있어야겠어.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다니고 있는 회사에 이 재무부서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그 재무부서에서는 재무제표를 월별로 다 지금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분기별로 공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분기별로 공시하는 것도 요번 이제 연말 결산 보고서는 12월 기준이지만 실제 시장이 공시되는 거는 내년 4월에 공시되잖아요. 그러면 4개월에 지금 시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2월에만 미리 우리 12월 말 결산 결과를 1월 초에만 알아도 나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제표를 잘 보십시오. 이게 아직까지 가격이 반영돼 있는 재무제표 결과인지 아니면 반영돼 있지 않는 재무제표 결과인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되는 거죠. 자, 그 중강형 효율적 시장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한 거냐면 이제 이게 파마하고 그 공시자들이 쓴 논문인데 사건 연구라는 걸 한 거예요. 여기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건이 벌어진 달이고요. 마이너스 5는 어떤 사건이 벌어진 5개월 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뭐 어떤 사건이냐면 주식 분할이라는 사건. 근데 주식 분할 후에 주가가 요 분할하고 나서 이후에 주가가 지금 수평이에요. 거의 수평이잖아요. 거의 수평이니까 그걸 보고 이 양반들은 주식상은 상당히 중강행적으로 효율적이다. 왜냐면 공시는 언제 영시점에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어 근데 또 특이한 현상은 뭐냐면 영시점 이전에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주가 올라가고 있는 걸 보고 이게 정보가 미리 유출된 거냐? 예.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보 유출된 게 아니고 보통 주식 분할을 언제 하냐 하면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가지고 분할하는 게 좀 더 유동성 높일 거 생각하면 분할하지 않냐.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분할하는 경향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어떤 사건 시점이 있고 그 사건 이전에는 이후에 주가가 그냥 수평이면 이렇게 수평이면 그럼 시장이 효율적이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실제로는 요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가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과잉 반응.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천천히 올라간 거죠. 그러면 과소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 과소 반응하는 어떤 사건들이 있다면 그 사건 공시가 일어나고 나서 주식을 사는 게 좋겠죠. 과잉 반응 일어난다면 일정 시점 이후에 파는 게 옳다. 그죠? 그러면 시장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건 연구들을 해보면 이런 패턴, 비슷한 패턴을 보이니까 시장이 상당히 중간행적으로 효율적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
이번에는 아까 그 애널리스트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강행효율적 시장 가설이에요.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과연 사적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의 경우에 애널리스트들이 이 연말이나 아니면 연초가 되면요, 올해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정권회사의 그 애널리스트 중에 가장 그 대빵, 그래서 리서치 헤드들입니다. 리서치 헤드들이 앞으로 내년에 주가가 이 정도 범위에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뭐 그 말고 유망한 종목들은 뭐 어떤 거다라는 걸 보통 신문에 나와요. 그래서 신문에 나온 걸 이제 갖고 온 거예요. 매경 이카노미에 나온 걸 갖고 온 거예요. 2008년 12월, 그러니까 2009년에 어떤 일이 됐지. 그래서 자, 이게 2008년 1월에 이 정권회사 리서치 헤드들이 주가를 이 범위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 정권회사들이 이렇게 리서치 헤드들이 연봉이 20억, 30억 되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에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2008년도가 무슨 해죠? 2008년도. 제가 이 케이스를 갖고 온 이유가 있겠죠. 2008년도는 뭐냐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의 주가하고 완전히 다르게 움직인 거예요. 주가 엄청 떨어진 거예요. 연봉 2, 30억인 사람도 별 쓸모 없더라.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라는 걸 보니까 2007년도에 실제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람 예측이 뭐 어떻게 만든 건지 이해 가세요. 요거를 그거만큼 내년도에 더 올라간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범위만큼 해서 그 상한하고 하한 딱 정해가지고 좀 이야기 해주고 있는 같은 느낌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연봉 20억, 30억 받는 거 쉽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애널리스트도 주가 예측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단적인 하나의 케이스이긴 하지만 아까 내부자 친구는 좀 사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그 미국의 결과에 의하면 이런 거죠. 외국인이 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가가 4.5% 정도 상승하죠. 외국인이 팔고 나서 주가가 한 2% 정도 하락. 그러니까 외국인은 뭔가 외국인 아니고 내부자. 내부자는 이 뭔가 사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내부자가 샀다는 공시 후에 주가가 올라가야지 그 내부자 공시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데 돈을 벌 수 있냐? 없잖아. 내부자가 샀다는 공시 후에 주가가 한 1% 정도 상승하는 1% 먹기 위해서 이게 평균이 이렇다는 소리고 어떤 거는 주가 떨어진 것도 있고 주가는 조금 올라간 것도 있으니까 이런 내부자 거래를 공시를 무수히 많이 하면 한 1% 정도 먹으니까 그 위험 감안해서 괜찮은 거냐? 아닌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내부자 공시는 별 의미 없는 것 같고 내부자에게 직접 정보를 받는다면 그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근데 내부 정보는 사실은 불법이다. 그러니까 불법이 되지 않은 한도의 정도로 뭔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겁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의 시사점은 뭐 이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여의도 대로보다는 골목길에, 뒷골목길에, 어두컴컴한 뒷골목길에 소모자 지표를 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대형 우량주를 보지 마시고, 코스닥이나 아니면 소외주 또는 그, 이 상장하기 전에 프리 IPO 주식, 아니면 비상장 주식, 아니면 대체 투자, 부동산, 실물 투자, 이런 게 훨씬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유진파마 교수가 한 이야기 중에 하나 이제 균형 회계하는 컨셉인데, 이퀄리브리움 어카운팅 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 논리는 대략 이런 겁니다. 뭐냐면 세상에 액티브 펀드하고 패시브 펀드 두 종류가 있다. 그러면 패시브 펀드의 성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이니까 정확하게 지수와 성과가 똑같겠죠. 그죠? 그러면 사실은 액티브 펀드의 성과의 평균도 지수의 성과겠죠. 이해 갔어요? 잠깐만.
봐봐요. 세상에는 액티브 펀드하고 패시브 펀드가 있는데, 패시브 펀드가 지수하고 똑같은 성과를 하면, 나머지 반도 평균은 지수하고 똑같은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액티브 펀드는 뭔가 그 지수를 이기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펀드 보수가 높겠죠. 그러니까 실제 펀드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평균적인 액티브 펀드에서 펀드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오히려 패시브 펀드로부터 펀드 투자가 얻는 성과보다 더 낫겠죠.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 투자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 유진퍼마 교수는. 그냥 지수 펀드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이거는 결과 이미 보여드렸던 거죠. 예, 개인 투자자는 뭐예요? 거래 비용 고려하기 전에도 손해를 보고요. 고려하고 나면 그, 이, 투자 손실, 고려하기 전에 투자 손실의 한 3분의 2 정도의 거래 비용이 나와가지고 손실이 더 커진다.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이 주리 수사론 수업 안 듣고, 티격수 하는 거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미국의 결과인데, 미국의 인덱스 펀드의 성과,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액티브 펀드의 성과. 그러면, 가령, S&P 500 놔둬놓고 이야기하면, S&P 500, 그 다음에 라지캡 펀드 두 개 놔둬놓고 보면, 뭐, S&P 500 인덱스 펀드 퍼포먼스가 높긴 높은데, 그렇지만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그죠? 0.3% 정도 높은 거니까. 그죠? 근데 그거보다는 뭐예요? 이 펀드 보수가 인덱스 펀드는 패시브 펀드니까 보수가 낮고, 그 다음에 액티브 펀드는 보수가 높은 거죠. 그래서 그거까지 고려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차이가, 성과 차이가 거의 1% 가까이 난다. 그러니까 그냥 인덱스 펀드 투자하는 게 낫다. 아니면 액티브 펀드 중에 좋은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내가 있다면 액티브 펀드 투자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우리나라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어, 그, 이 코스피보다 액티브 펀드, 인덱스 펀드가 다 성과가 좋아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펀드 보수까지 포함한 거거든요. 펀드 보수를 포함하고도 그 펀드에 투자하는 게 그냥 코스피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이 잘하고 있다. 근데, 액티브 펀드하고 인덱스 펀드와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성과 좋다? 네, 인덱스 펀드가 또.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의 평균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 펀드 평균하고 본다면 인덱스 펀드가 나은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 평균적인 액티브 펀드 투자할 거면 인덱스 펀드 투자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요거는 이제 개별 펀드 레벨에서 그래서 빨간색이 액티브 펀드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인덱스 펀드인데 보니까 인덱스 펀드들은 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액티브 펀드는 편차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좋은 펀드를 선택하면 이렇게 높은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나쁜 펀드를 선택하면 이렇게 성과가 나쁠 수도 있으니 그러니 만약 내가 펀드 선택 능력이 없다면 그러면 액티브 펀드 투자하면 안 된다. 적어도 인덱스 펀드는 가운데는 가라. 그죠? 예.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좋은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과거 1년 동안의 퍼포먼스가 좋은 걸로 상위 20%, 상위 40%, 60%, 80%, 100%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죠. 우리 기대하는 건 뭐예요? 탑 20%에 해당되는 펀드가 가장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성과를 냈어요.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성과를 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때는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 과거에 1년 전의 성과가 이후에 1년 후의 성과를 드라이브 한다면, 그러면 요 하위 20% 펀드는 맨 밑에 있어야 되는데, 맨 밑에 있는 게 가운데 있잖아요. 이해가셨어요? 빨간 거, 그 다음 갈색, 검은색, 옅은 파란색, 파란색 순으로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과거 성과 좋다고 해가지고 미래 성과 좋은 게 아닌가 보다.
어, 뭐, 대형 펀드가 좀 좋은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는가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전년도 말에 펀드 규모가 가장 큰 거 있잖아요. 그거 상위 20%, 하위 20% 이렇게 둔 거예요. 근데, 어, 상위 20%는 그래도 꽤 위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위 20%가 맨 아래쪽에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펀드 사이즈도 크게,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펀드는 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어떤 그거는 있냐면, 어, 굉장히 펀드 사이즈가 찌그러진 펀드 있죠. 그러니까, 펀드가 대략 이제 운영이 되려면 적어도 100억 이상은 돼야 되는데, 100억보다 더 작게 된 펀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펀드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따투리 펀드, 이렇게. 근데, 따투리 펀드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자동 운용회사에서 그 펀드를 관리 안 한다. 관리 안 하니까 성과가 계속 나쁘다. 이런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따투리 펀드는 투자하시면 안 된다. 혹시 내 펀드가 상위에 있는 건 아니더라도 완전히 그냥 저 밑에 있는 펀드이면 사이즈가. 그러면 그 펀드는 해약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예 런 사실이 널리 알려져 가지고 금융감독원에서 따투리 펀드를 다 없애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어요. 오케이. 어, 이제 마지막 토픽입니다. 시장에 비효율성의 증거가 있느냐. 그래서 뭐냐면 아주 지속적으로 강하게, 강건하게 이런 비효율성의 증거가 있는 것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시장 이상현상, 마켓 아노말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노말리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이거는. 뭐, 이 버블 같은 것도 아노말리 한 예인데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블랙 먼데이 그죠? 예. 또 다른 시장 비효율성의 예는 뭐냐면 주식 부자도 있지 않겠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비효율성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뭐냐 하면 워렌 버핏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 사람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70몇 년 동안 20% 가까이에 30% 가까이 수익을 올렸는데 이 사람이 운에 의해서 이래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냐. 그죠? 거기에 대해서 유진 파마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워렌 버핏은 평균에서 벗어난 거 아니냐. 나는 지금 평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평균에 벗어난 걸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죠? 예. 워렌 버핏 제외하고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 올린 사람 있냐. 그냥 그 정도 시장 효율적이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 논문은 뭐 어떤 걸 본 거냐면 이런 겁니다. 어, 과거 1년 동안 올라간 주식 있죠. 과거 1년 동안 올라간 주식 있잖아요. 상승한 주식. 그런 걸 보고 뭐라냐 위너라고 이야기를 해요. 위너. 그죠? 그 다음에 과거 1년 동안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뭐냐면 루저 이렇게. 그 종목을 가지고 이후 1년 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돈을 버느냐 하는 걸 체크해 본 거예요. 체크를 해보니까 돈을 벌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모멘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멘텀 하는 게 뭐냐면 지속하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 1년 동안 올라갔던 종목이 이후 1년 동안 올라가고 과거 1년 동안 떨어진 종목이 이후 1년 동안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 평균으로 이야기하면 0.95%, 0.99% 정도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야기예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걸 체크한 거죠.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체크해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는. 한국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모멘텀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래서 과거 1년 동안 올라간 종목 이후 1년 동안 올라가고 과거 1년 동안 떨어진 종목 이후 1년 동안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냐면 소형주에서 두드러져요. 대형주만.
그다음 뭐냐면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이 들어있더라. earning shock, earning surprise 하면 earning shock은 뭐냐면 기대했던 것보다 당기순이익이 나쁘게 나온 기업을 earning shock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당기순이익이 높게 나오면 그걸 보고 earning surpris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미국 리저트인데 어, 이, 이 단기순이익이라는 거는 뭐냐면 모든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어떤 그 정보잖아요. 근데 이 단기순이익 정보가 earning shock이나 earning surprise가 단기간에 어저스가 되는 게 아니고 상당기간, 오래 기간 지속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earning이 발표한 시점이고요. 그럼 요 위에 있는 게 뭐냐면 그 earning surprise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단기순이익이 좋게 나온 기업들 상위 10%. 요 아래쪽에 있는 게 뭐냐, 하이 10%. 그죠? 우리 앞에 저 뭐냐, 주식 분할 같은 경우에 요 그래프가 0시점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수평선이 했잖아요.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사향하잖아요. 얘는 우하향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며칠이에요? 0일부터 며칠까지? 90일까지. 90일까지. 그러니까 한 3개월에 걸쳐서 어떤 회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단기 순이익이 좋게 나오면 그 종목을 사면 90일 동안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 뭐예요? 예상보다 그 단기 수익이 나쁘게 나온 기업은 그 이후에 주가가 90일 동안 떨어집니다. 라는 거니까 요거는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거죠. 미국에서. 그죠? 예. 한국에서. 이 논문은 그 예상보다 단기 순이익이 더 높으면 또 있지만 그 말고 그냥 단기 순이익 발표하잖아요. 발표하는 날 전후에 3일 동안에 상승했죠. 그럼 90일 동안 보유하면 돈 벌.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그 3일 동안에 왜 상승했냐, 왜 하락했냐 하면 아마 단기 순이익이 예상한 게 있는데 예상한 거 단기 순이익이 좋게 나왔으니까 상승했겠죠. 하락했으면 나쁘게 나왔으니까 하락했으니까 그냥 부담 90도 보유하면 돈 벌죠. 세 번째 아노발리가 뭐냐면 가치주하고 성장주예요. 가치주가 뭔지 아시죠? PER이나 PBR이 낮은 종목을 가치주라고 이야기하고요. 성장주는 뭐냐면 PER이나 PBR이 높은 종목을 성장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결론이 나왔냐 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PBR주를 사고 그 PBR주를 파니까 이 정도로 플러스가 나오더라. 미국 결과고요. 아니다. 한국 결과네. 어, 한국 결과네. 영어로 적혀서 미국 결과인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네요. 한국의 주식이니까 한국 결과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죠? 이 뭐죠? 소형주나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과거 6개월 동안 오른 주식을 사고 과거 6개월 동안 떨어진 주식을 팔면 그거는 플러스 수익을 좀 올릴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 뭐죠? 단기 수익 발표하는 전후 3일 동안에 수익률이 올라갔으면 사고 떨어졌으면 팔면 그러면 돈을 좀 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뭐죠? 저 PBR주를 사고 그 PBR주를 팔면 그러면 돈을 좀 벌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해가지고 봐도 그렇고 지금 데이터를 해서 봐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워렌 버핏이고요. 음, 어, 이, 뭐 굉장히 돈 많이 받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그 성공이 그냥 사실은 운 아니겠냐라는 게 이제 어느 재무학자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워렌 버핏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거죠. 뭐 어떤 거냐면
이제 그 흔히 아까 저 몰터 마키엘도 한 이야기인데 뭐냐면 원숭이가 있으면 원숭이 보고 그냥 다트 던져가지고 주식 선택해도 어떤 원숭이는 우연히 뭐냐면 높은 성과를 내는 원숭이 있고 그게 전문가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내는 원숭이도 많더라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워렌 버핏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 굉장히 괜찮은 성과를 내는 우랑우탄들이 있는데 그 우랑우탄들이 희한하게 동일한 어떤 동물의 출신들만 높은 성과를 냈다면 그러면 그걸 진짜 럭이라고 그 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혹시 걔들이 뭔가 이 대단한 뭔가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면 걔들이 어떤 식으로 저 뭐냐, 이 동물원에 있는 사람들이 걔들한테 뭘 미기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연습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걔들이 어떤 책을 읽고 있고, 걔들이 뭘 알고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근데 희한하게 뭐냐면, 벤자민 그레임의 현명 투자에서 투자하고 있는 그 투자 원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도 성공했고, 나도 성공했고, 누구도 성공했고, 누구도 성공했고 했다면, 그러면 벤자민 그레임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뭔가 슈퍼 투자한테는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 좀 공부해보는 게 괜찮지 않겠냐라는 거를 이 사람이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그 연설하면서 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모르겠어요. 적어도 워런 버핏은 시장에 효율성에는 상당히 위배되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한 가치조사들이 몇 명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벤자민 그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하니까, 그거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어. 그래서 뭐, 오늘 했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런 거네요. 이 주식 상승 하락 맞추기 게임이나 동전 앞면 뒷면 맞추기 게임도 거의 비슷하니까, 운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뭐 또 다른 경우는 이런 겁니다. 마치 동전 던지기 우리 게임 판단할 때 이거 게임 할 때나 말 때나 판단할 때처럼 이거 사실은 분포 같은 걸 그려야 되는데 분포를 그리는 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승, 하락, 그다음 뭐예요? 상승 확률, 하락 확률. 평균적인 상승일 때 몇 프로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평균적인 하락일 때 몇 프로의 손실을 볼 수 있다 하는 걸 딱 걸어놓고 지금 이런 식의 투자를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우리 지금 중간 보고서에서 했던 게 그런 거죠. 그죠? 종목 선택 성공한 거, 실패한 거, 성공한 거의 평균 수익률은 몇 프로이고, 성공한 것은 몇 프로 정도 되고, 실패한 것은 몇 프로 정도 됩니다. 시점 선택도 성공한 거 몇 프로, 하락한 거 몇 프로, 성공한 거의 수익률은 몇 프로, 하락한 거의 수익률은 평균 몇 프로, 이렇게 계산했죠.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괜찮은 건지 아닌 건지를 판단해 보는 게 좋은 것 같다. 여의도 길바닥에 5만 원짜리 지폐를 주는 직업을 삼는 것은 대로변이면 좋은 것 같지 않고, 그럼 뒤로 가야겠다. 뒷골목으로 가야겠다.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지 않은 정보를 투자해야겠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프 투자자는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벤자민 그램의 현명한 투자자 그 책은 반드시 읽어봐야 될 필독성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기는 상당히 쉽지 않지 않냐. 그래도 꽤 공부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않냐. 아니, 사실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요 정도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상승의 평균, 하락의 평균, 그 다음에 상승의 확률. 그렇게 해보니까 코스피는 뭐예요? 상승 확률이 57%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있긴 있는데, 상승의 평균하고 하락의 평균이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전체적인 평균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그죠? 어, 셀트리온은 또 뭐 어떤 종목이냐면 상승 확률이 51%예요. 그러니까 하락 확률이 49%에 거의 반반이죠. 그죠? 근데 상승의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15.3% 나오더라고요. 하락의 평균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9.3%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예요?
상승 확률과 하락 확률은 반반인데, 그렇지만 상승할 때는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별로 하락하지 않으니 얘를 갖고 있으면 월 평균 3.2% 수익률을 올리는 거죠. 월 평균 3.2% 수익률을 올리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못 느끼시는 거죠. 자, 다시. 코스피는 0.5%고 세트로는 3.2%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둘 다 동일하게 100원 투자했다면 코스피가 이렇게 되고 있을 때 셀트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15, 상승 평균 15.3%는 굉장히 대단한 수익률입니다. 이런 종목을 만약 우리 살 수 있다면 빈곤 거죠. 이런 식의 분포를 가지는 어떤 이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찾았다면 빈곤 거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했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 효율적 시장 가설하고 주가의 관계인데 주가는 정보를 얼마나 빨리 봐드릴까? 답은 뭐였던 것 같아요? 바로 즉시. 거의 적치니까 어떤 뉴스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예, 오케이. 어, 주가를, 어떤 뉴스를 예측해서, 매매하는 건 좋을까요? 트럼프가 당선될 걸 생각해가지고 미리 내가 포트폴리오를 비트코인 사고 테슬라 사고 하는 거는 괜찮았을까요? 음, 괜찮았을 것 같아요.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아니, 내가 적어도 뭐냐면 아까 저 도박 시장 정도로 예측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 그런 예측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오케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 시장은 효율적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동의반복 하셨잖아요. 시장은 효율적인 것이 생각하는 게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동의반복이잖아요. 그 효율적 시장 가설 했을 때 뭐가 머릿속에 지금 있으신 거예요? 어떤 정보가 있고 그 정보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 영향을 어떻게 미친다고? 즉시. 적시, 예, 적시, 적절하게.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 이꼴 가치이다. 예, 그게 효율적 시장 가설. 그죠? 효율적 시장 가설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뉴스, 뉴스를 믿고 사면 이미 올라 있, 음, 그거는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게 교훈이긴 맞는데 세상에 돈 벌기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돈 벌기 어려운데 돈 벌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별로 좋은 교훈이 아니잖아. 뭐가 더 좋은 교훈일 것 같아요? 여의도 어두컴컴한 뒷골목으로 가십시오. 대형 우량 투자하지 마시고 뭔가 사람들한테 소외되어 있는 종목, 코스닥에 소외되어 있는 종목, 소형주에 가가지고 투자하는 게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예,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어떠한 시장 현상이, 이상 현상이 존재한다고요? 대표적인 세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신다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모멘텀. 두 번째가 뭐였죠? 단기 순이익이 지연돼서 반영되는 거. 세 번째가 뭐였죠?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좋은 성과를 내는 거. 그러니까 이 현상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어요? 과거 6개월 동안 주가 올라간 종목을 사고, 과거 6개월 동안 주가 떨어진 종목을 판다. 그게 모멘텀.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장기 그, 순이익이
발표하는 3일 동안에 주가가 올라갔으면 사고, 저는 3일 동안에 주가가 떨어졌으면 팔고. 세 번째가 뭐였죠? 가치주를 사고, 그러니까 저 PBR주를 사고, 고 PBR주를 파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약간 플러스 알파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크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것 가지고 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적어도 이 정도는 되겠죠. 만약 가치주하고 성장주가 있으면 어느 종목을 나의 유니버스에서 그 종목 중에 뭔가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가치주, 그러니까 PBR 낮은 종목도 쫙 모아놓고 그 종목 중에 어느 한 종목을 선택하는 게 그래도 성장주 놔둬놓고 어느 종목 선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성산 있는 게임이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예. 대략 오늘 뭐 그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면 돼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 이제, 항상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요 이야기도 뭐냐면, 마지막에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오늘 지금 강의를 듣고 나서도 지금 정리가 안 됐으니까 답변이 이렇게 원활하게 나오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요 지금 수업 끝나고 나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오늘 했던 것 중에 내가 써먹을, 중요한 건 우리 주식 투자에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써먹을 게 뭐 어떤 게 있을지는 한번 머릿속에다가 이건 내가 꼭 기억해야겠다라는 정리하시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